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분 이제 민소은 기자, 양형욱 기자를 부른 이유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로 이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현장에 취재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불렀어요. 일단 양형욱 기자는 잠입 취재를 했다고 수험생이라고 하고 어땠어요? 수험생이라고 믿던가요? 좀 졸업반지 좀 되지 않았나요? 네. 저도 이제 수능 본 지가 꽤 지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팀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학원을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당장 이제 6월 말 당장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학원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이미 이제 대치동은 빠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7월 수강생, 8월 수강생을 모집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종합학원은 포기하고 이제 단과학원 위주로 좀 알아봤더니 네네. 좀 자리가 있는 곳이 있어서 좀 대형학원 하나를 등록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프런트에 계신 직원분이 뭐 나이랑 뭐 이제 출신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더니 네. 수능 준비를 늦게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제대하고 뭐 이제 다시 수능 준비하려고 하는 장수생이다 이렇게 좀 둘러대니까 더 친절하게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네, 오히려 좀 안쓰럽게 좀 봐주시면서 무사히 좀 통과해서 학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원을 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양 기자한테도 좀 전해졌어요? 네, 저도 이번에 대통령이 지적했던 그 비문학 킬러 문항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희 첫 세대였거든요. 저희 6월 모의 평가 때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비문학 신유형이 등장하니까. 양 기자 고3 때 말하는 네, 거죠? 저 고3 때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국어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저절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흔히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대치동 학원가의 그 학생들의 뭔가 고단한 모습들이 눈앞에 좀 펼쳐진 것들이 일단 무채색 옷들을 입고 예,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무거운 책가방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참 얼마나 이제 아침 일찍 학원 나오려고 준비했을까 그런 마음도 좀 전해지니까 네.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래 가사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수업도 들으신 거죠? 네, 수업도 들었어요. 3시간 정도. 3시간? 네. 그 킬러 문항을 그러면 이제 당시에 양 기자는 킬러 문항을 풀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니까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이번 6월 모의평가 최저 정답률 국어 문제를 한번 봐봤어요. 네. 일단 문단이 9문단이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졌고 문제도 네 문제나 되고 또 되게 어려운 과학 용어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풀어낼까 저 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양 기자 들었어요. 고3 몇 년도였어요?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수능을 봤습니다. 지금 그 사이 한 6, 7년 사이 그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네. 그리고 우리 민소은 기자는 이제 사교육 시장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이랬잖아요. 이번에 뭐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나 뭐 킬러 문항 배제 이후 오히려 이제 학원가에서는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어때요? 영어 유치원에 저는 이제 학부모로 이제 위장을 해서 잠입을 했는데요. 학부모요? 네, 학부모라고 한 명은 있던가요? 학생, 한 명은 학부모로. 네, 저는 슬프게도 아무도 학부모 아니지 않냐고 의심을 하지 않아서 조금 슬펐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서 저도 한번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동향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 유치원 관계자가 옆 학원에서는 4살 배기 아이 손목을 잡고 울면서 강제로 알파벳 따라쓰기를 시킨다. 이렇게 아이가 우는데 이제 4살 아이는 손에 악력이 없다 보니까 원어민 강사가 이제 손목을 잡고 강제로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알파벳을 따라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6살인데 아직 영어 유치원을 안 갔는데 이제 보낼 때가 된 것 같다. 했더니 조금 어머님 조금 늦으셨다고. 보통 아이들이 3, 4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머님 아이가 이제 다른 친구들 진도를 따라잡으려면 나머지 학습을 해야 된다. 원어민 강사를 따로 붙여서 이제 또 집에서 또 과외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2-3달 버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물었더니 이제 제가 갔던 곳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탑 티어 이런 네네. 탑 클래스 영어 유치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런 탑 클래스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는 그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2-3달 원어민 강사를 붙여서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또 따로 해야 된다. 어린 나이 6살 이전부터. 4살, 5살 이런 네. 나이에 막는 거죠?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가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영어 유치원이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부의 얘기였거든요. 좀 돈이 좀 있는 집. 네. 근데 요새는 이게 일부가 아니라 좀 다수의 얘기가 됐어요. 실제로는 어떻고 그리고 비용 부담도 사실 큰데 어느 정도예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을 갔던 학원은 이제 유치원 비용만 17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입학비 6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교재비가 또 4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27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은 훌쩍 당연히 넘는 그렇죠. 상태고 네. 뭐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내고 다니는 거지 했는데 진짜 티오가 날 때마다 티오가 나기를 기다리는 저도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 티오가 겨우 한 자리 났어요.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는 지금 사실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도 전인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은 내가 아이가 있으면 불안하다 아니면 내가 애를 낳으면 진짜 보내야 돼 이런 생각 들었어요 혹시? 그 생각이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어머님 6살 아이 있으신데 이제 오시면 늦은 거다. 그러니까 진짜 늦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논리의 영어 유치원 관계자의 지금 해야 하고 아이들은 이미 시작했고 너는 늦었고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감 그리고 경쟁 심리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의대 진학반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취재를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 상담을 마치고 대치동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초등 의대반이라고 간판을 내건 학원들이 여러 곳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로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고 싶다 하고 갔어요. 이번에도 슬프게도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이런 학부모 처음 보는 거 아니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그러면 어머님도 집안에 의사 있으신 거죠? 이러면서 없다고 제가 머쓱하게 대답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좀 상황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은 따로 안 보내고 그냥 수학 과외만 보내고 있다 이랬더니 지금 어머니 그럼 대체 아이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은 실험 과학도 시키시고 예체능도 시키시고 잡다하게 그냥 모든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달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게 맞는 거고 그 초 2, 3부터는 정말 공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타박 아닌 타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학부모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양형욱 기자는 그러니까 민소은 기자는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다 있는 학원에 갔다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간 거잖아요. 거기서의 실제 의대에 진학에 대한 열망은 어때요? 일단 얼마 전부터 이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상위권 대학 하면은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게 스카이 대학이잖아요. 이제 스카이 대학 자연계열 그 합격선보다 지방 의대 합격선이 한 2점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지난해 정시 합격자 이과 성적 상위 20개 학과가 모두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정도니까 뭐 스카이 대학보다는 의대 가는 게 많고 치대 가는 게 많고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교육 경감 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뭔가 그 학부모의 불안을 먹고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인데 이제 민소은 기자 같은 경우 수험생활 끝낸 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제일 좀 가까운 거잖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 때도 이제 사교육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시 광풍이 불지는 않았던 건 아니지만
좀 빨라도 너무 빨라졌다. 입시를 시작하는 시점이 네. 그게 가장 크게 느꼈던 건데요. 이게 저희 때는 이 정도로 선행학습 초등학교 때 뭐 입시 진로 의대를 가겠다고 진로를 네네. 정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참 점차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입시 시장이 훨씬 더 정교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유명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과목별 학습을 이제 과목별로 수업을 듣고 뭐 개인 공부를 하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네. 이제는 영유아 시기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진로를 정하고 그리고 맞춤형 전문 교육을 듣는다는 게 참 좀 입시 시장이 정말 정교해지고 치밀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의 이제 열정도 더 거세졌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도 항상 학부모들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학생의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 입시 관계자들이 이제는 학부모의 정보력 그리고 노력이 이제 아이의 그 미래를 좌우한다. 실제로 제가 찾아가 본 입시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입시 설명회에 갔는데 이제 그 현장이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추가로 놓아야 할 정도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도 이제 지루한 기색 없이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 설명회를 듣는 학부모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부모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 뭐 성취도를 좀 높여주고 싶다,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분야에 성공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사다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경제도 점점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의대가 가장 확실한 전문직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도 있지만 그런 직군들보다는 뭔가 이제 뭐 어디 개업을 해도 아니면은 뭐 병원에 취업을 해도 뭐 나중에 교수가 되기에도 가장 좋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확실한 걸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어쨌든 뭐 가장 효율적으로 키우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이런 심리들을 확실히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민송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벌써부터가 아니라 아니 이제 오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시장 분위기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아니 뭐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안 되시고 정보도 없으시고 이런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사람을 약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아이 뭐 의사 만들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집안에 의사 있으시죠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티어들 중에서도 이제 의사가 있는 집안의 티어들을 갖다가 공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 마케팅 자체도 좀 압박적이면서 또 약간 당신이 여기 오시면 프리미엄이 됩니다. 약간 이런 부분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자로서 갔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안 하면 안 되나 뭔가 제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만드는 그런 부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력이라는 건 사실은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 능력을 봐주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살 때 영어를 가르치든 12살에 가르치든 심지어 17살에 가르치기 시작하든지 간에 만약에 수능 영어를 뭐 20살, 그러니까 19살 때 본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능력의 어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뭐 유학을 할 수 있고 없고 나중에 뭐 외국계 기업에 갈 수 있고 이런 거는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또 일정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 학력을 사실 뭐 4살부터 5살부터 시작해서 12살에 이미 뭐 외국어 영역 만점을 받는 실력이 되든 18살에 만점을 받는 실력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초반부터 압박을 해서 다 늦었어요. 지금 애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정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교육 시장을 들여다볼 명분은 그전부터 충분히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니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왜 이제 얘기 꺼냈냐. 그렇죠. 네. 진작에 좀 조사를 들어갔어도 아니 사교육 시장 열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벌써 고3 때부터 킬러 문항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그 사이에는 뭐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학부모의 불안이 어떻게 보면 결국 사교육 시장이 커진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뭐 사교육 경감 대책, 그다음에 킬러 문학 배제 이후 실제로 오히려 더 학원가로 몰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어때요? 네, 제가 그때 학원가 취재를 했을 때 놀랐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치동 학원가가 정말 탄탄하구나, 정보력이 탄탄하구나.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런 발빠르게 대응하는 학원에 학생들이 정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느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이제 강사가 수업 도중에 몇 가지 뒷얘기들을 네. 해줬어요. 자신의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번 정부 발표가 어떤 좀 출제 기조로 좀 바뀌어 나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커리큘럼 짜줄 테니까 너희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자.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만 따르면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안심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수능을 목전에 두고 이런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학원에 더 의지해야겠다. 지금과 패턴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더 그럴 것 같아요. 불안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수업 끝나고 몇 명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예 이 킬러 문항 삭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어요. 학원에서 알아서 준비해 줄 건데 내가 왜 뉴스를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그래야 하는가. 그냥 학원만 다니면 공부 환경, 자료 이런 돌발 정부 대책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네. 나머지는 다 학원한테 맡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교육의 역설이다. 이게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고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 심리를 학원가가 이용을 해서 오히려 공포 마케팅을 조성하게 되면 학원 수업을 들으려는 수요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좀 이게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봤고 또 취재 현장에서 느낀 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무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느낀 점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대 쏠림 같이 대학 문은 점점 좁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교육을 듣고 그러면 이제 사교육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더 대학을 잘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것의 이제 첫 출발점이 바로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라고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면서 그런 고교 서열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은 유지하겠다라는 네. 것이 너무 모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도한 입시 경쟁의 원인인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이런 것들부터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민소은 기자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현장도 가보고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우리에게 사교육이 어떤 수단이어야 하는가 그 정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한 전문가는 이제 사교육이 이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치료 수단으로 쓰인다. 이제 좀 뒤처지는 친구가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한다. 그럼 수학에만 이제 치료 못하는 부분을 좀 메꾸는 그런 치료 수단으로 쓴다면 우리나라는 강화 수단으로 잘하는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게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치료라기보다는 강화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과열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제로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주객 전도가 됐고 이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너무나도 과열된 사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교육의 이제 뭐 의미부터 조금 다시 고찰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뭐 공정위원장 얘기도 있지만 일단 세무조사가 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메가스터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원가들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타 강사죠. 현우진 씨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일타 강사들, 스타 강사들에 대한 어떤 압박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책을 잘 어떻게 녹여내는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이드,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압박들은 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향방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뭐 세무조사 학원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 이러지면 안 돼요. 사실 문제 지적했지만 근원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학 서열화 문제,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글쎄요 해결될까 좀 의문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에 다 같이 우리 다 사회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쓴 이제 저자를 만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시험에 목맬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